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너한테 실망이야. 혹시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이런 말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화두인 시대, 우리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우리 아이의 내면을 강하게 키우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존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패널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심리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12,000여 명이 구독하고 있는 팟캐스트 뇌부자들의 진행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허규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규형입니다. 네, 그리고 옆쪽에는 비교교육학자이신 김선 박사님 함께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한 분 모셨습니다. EBS 뉴스부에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문 기자 황대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훈 기자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뒤를 이어서 좋은 교육 통계 많이 전달해서 좋은 토론 만들어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녀 자리였는데. 그리고 방송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방송인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자존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딸들 아빠로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분의 패널을 모시고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이호선 교수님, 지난번 저희 노년 교육편에 출연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 심리 상담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활동하시는 영역이 좀 다르신 건가요? 저희가 상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의 삶의 시작점부터 사람의 임종과 그 이후에 남은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두루 다루는 게 그 사람 살이 그 삶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함께 돌봄 이런 영역들을 상담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상담 영역에서 그전에 우리가 노인 영역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노인의 그 젊은 시절은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르고요. 그 청년과 함께 사는 그 세대는 자녀 세대, 사춘기나 아이들 영역이기 때문에 두루 함께 나누게 될 거고 특별히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오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애가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그게 아마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혹시 내 낮은 자존감이 내 아이들에게 전달되거나 혹시 내 낮은 자존감이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 해법에 바느질을 시작할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달변이십니다. 네. 요즘 이렇게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부모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허규형 원장님, 지금 네. 진행하고 계신 팟캐스트 방송 뇌부자들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게 2년 만에 건강 및 의학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고 네, 이야기를 차지했던 들었어요. 적도 있고요. 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셨군요. 네.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누적 조회수가 500만 건, 그리고 구독자 수가 12,000여 명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게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저희 이제 뇌부자들이라는 팟캐스트는 그 젊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라는 모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지 못하세요. 그리고 뭐 검색을 해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힘드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와 편견을 좀 없애보자. 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동기들 5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 6층에 라디오 하고 있는데 네. 가끔씩 멘분이에요. 혹시 그래요? EBS 라디오도 출연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인피니트 성종 씨가 하는 네, 그 아이돌 출신. 네, 미드나잇 블랙. 잘생겼고. 거기에 그렇죠. 출연하세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심리를 분석해보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가요 그 가사에서도 심리 같은 걸 뽑아낼 수가 있나요? 네, 어쨌든 사람이 사는 게 이제 다 노래 가사에 네. 다 묻어 나오기 때문에 네, 주제를 정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얼마든지 좀 얘기를 나눠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다음에 뵙게 되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그럼요. 오케이. 당연하죠. 하이. 오케이.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5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부모 되기입니다. 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시대 왜 이 자존감이 화두가 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대훈 기자가 통계 자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서점에 가셨을 때 베스트셀러 칸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 보신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자존감 높이기 이런 동영상을 검색을 하셔도 조회수가 40만 건, 5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네. 대한민국에 자존감 열풍이 불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다음 통계를 보시면 좀 더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OECD 주요국들의 자살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이 1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2위인 헝가리랑 격차가 엄청나네요. 네, 지금 이게 벌써 13년째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13년째요? 최근에 네. 1위 자리를 이제 다른 나라에 넘겨줬다고 해서 잠시 기사가 났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OECD라는 국가 통계가 가입국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동유럽의 한 나라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워낙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서 이제 저희가 1위를 놓친 거지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거의 1, 2위를 다투는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다음 통계 자료입니다. 네. 자료 제목이 청소년 사망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망 원인 중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네. 자살이거든요.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벌써 10년째 자살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사고를 당한 비율이나 병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2배,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최근에 또 지금 2015년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 통계는 2016년도 통계거든요. 그쪽을 보면은 지금 7.2에서 7.8로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10.3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도대체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인가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이 10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밝고 희망적이어야 할 시기잖아요. 근데 이호선 교수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뭐 단기적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 넘어서 청년기 이르기까지 쭉 좀 살펴보면 몇몇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집단의 공통적 특성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이 뭐 고3 문제를 푼다 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사에 내몰리면서 끊임없는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도 나보다 잘한 아이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의 끝이 이 터널이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가 예기 불안입니다. 앞으로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당겨와서 앞으로도 어두울 거야.
난 앞으로도 힘들 거야. 이건 사실 넘지 않은 산, 가보지 않은 산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가 청소년기나 혹은 그 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어른이 느끼는 불안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두려운 공포 같은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꿈꾸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마음 항아리에 아이들은 꿈을 갖는 게 아니라 불안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불안이 두 번째인 거고요.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강은 뗏목을 만들어요. 네.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강에 대해서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가져다주는 더 이상의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적인 청취,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암울한 미래, 또 암울한 현실, 또 암울한 내 또 과거까지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야기하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런 감정을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대로 통계도 드러나는 게 최근에 이 자살률 통계 낼 때 여성가족부에서 또 통계를 내봤더니 그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한 2주 정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학생들이 4명 중에 1명이나 됐습니다. 상당한 비율이고요. 네. 10대, 20대를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나는 자존감이 낮다 혹은 매우 낮다라고 표현한 대답한 사람들이 47.9%.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 10대, 20대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은 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지금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각한데요. 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유난히 자존감이 낮은 이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또 2015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성인기 자아 존중감의 변화와 영향 추이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거의 노년층이 갖고 있는 그 자아 존중감 레벨과 거의 비슷하게 낮다고 해요. 노인 만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예, 청년들이 예. 더 높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어려질수록 자아 존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꿈도 많고. 해맑아야 되고. 네, 근데 이 레벨이 노인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었어요. 예.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규영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혹은 자신감, 이 여러 비슷한 부류의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자존감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존감이고요. 자존심이라고 하면 남한테 굽히지 않는 마음이 자존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존심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항상 남한테 굽히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부부 연인 간에도 내가 잘못했을 때 있고 많이 굽혀야 돼요. 내가 굽혀야 되는 많이 때도 있는데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자신감으로 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지켜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내가 이걸 굽히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자존감이 꺾였을 때 자존감의 상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외부 자극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자존심이라는 건 외부 자극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네, 그렇죠. 결국 그 기준이 내 스스로에 있느냐 혹은 남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 자존심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존심 센 사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네. 다치지 않게. 그죠. 결국에는 인정을 그만큼 바라시는 받아야 거죠. 되는 거죠. 네. 문득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진짜 장가 가고 나서 자존감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무조건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다가 딸 여자 셋이니까 저는 혼자 남자고. 그거는 무조건 이제 맞추시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힘드실 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적응이고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를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뵙고 많이 그 우리 뵀어요. EBS 제가 라디오로 올 때마다 또 그렇게 되게 자주 뵙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크리스가 한 번도 어두운 그늘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배려와 존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심리적인 일종의 코어 근육, 중심을 딱 잡아주는 씨앗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리스는 굉장히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좀 궁금해지는데 약간 자존심이 너무 센 거는 저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럼 가장 행복해지는 건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자존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자존감도 크게 이제 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라고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수행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고요. 자기 조절감은 어떤 뭐 힘든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잘 이겨내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기 안정감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만약에 자기 안정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뭐 자존감은 높은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꼭 다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 네, 이 균형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잘 조화가 되는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존감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아이의 자존감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아닐까? 그럼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내 아이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방법.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대부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내가 일부러 포기해 준 거야 라고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집을 풀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문제 빨리 풀기, 동그라미 개수 등에 집중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장난을 치거나 딴짓으로 넘기곤 하는데요. 때로는 남을 괴롭히거나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맛보기 전에 일을 미루는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을 미루고 미뤄서 하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만듭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아이. 역시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5가지 외에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에게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등 여러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특징들이 꼭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면 아이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5가지 특징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지금 네. 이 화면을 보고 덜컥 겁을 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이제 보셨던 그 VCR을 보시면서 그 부모님들이 먼저 저거 내 얘긴데 이러면서 그게 왜냐하면
애나 어린이나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크게 한 5가지 영역이 나왔는데요. 네. 이를테면 뭐 그만두거나 이렇게 포기하는 거, 저도 포기하는 경우 많고요. 또 뭐 결과를 중시하는 거, 결과는 또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필요 이상의 장난은 전 늘 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는 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위 맞히는 건 어떻게 보면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서 너무 자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후회의 표현이 많다면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관심 있게 보실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보통 이제 일관성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안쪽에 있는 여러 기술들 중에 제가 정말 가치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관찰이에요. 네. 아이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맨날 보고 있어. 난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어 하지만 정말 아이와 철저하게 그 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집중의 시간은 매우 짧다는 거죠. 네. 찰나와 같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느끼는 이런 가슴이 덜컹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언제 하는가. 그리고 애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부모는 뭐 심각하게 보지만 아이는 I'm fine,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의 평가가 전적인 아이의 평가가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찰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그 다음에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 부모들도 아이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좋은 분석을 위해선 좋은 관찰을 하시고 이 관찰을 자세히 하다 보면 아이의 이런 그 감정의 높낮이가 보이거든요. 네. 그 감정의 높낮이 한 가운데 평균값이 우리의 자존감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찰을 일단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부모님이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을 좀 체크해보고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인지 인정도 해보고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나의 자존감. 네, 자존감을 이제 체크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설문지 네. 뭐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테스트는 그럼 부모들을 위한 테스트인가요? 네, 꼭 부모들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할 수도 있고 부모님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네. 누구나. 저는 부모님이 좀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이 자존감이 낮아서 보상하려는 심리로 아이들한테 막 교육, 뭐 학업 이런 거를 막 강요한다든지 부모님의 불안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기회에 부모님 스스로도 자존감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설문지를 한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가져오신 설문지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테스트 설문 용지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로젠버그 자존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네. 자존감 척도고요. 각 문항의 점수를 매겨보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이제 본인의 점수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26점 나왔어요. 26점. 네. 이호선 교수님. 32점이나. 32점이요? 네. 전 30점 나왔습니다. 김선 박사님 30점 나오셨고. 28점이요. 와, 네, 크리스는 28점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높네요. 저는 되게 부끄럽긴 한데, 저는 33점이 나왔어요. 제가 끝이에요. 나르시시스트처럼 보일까봐 제가 좀 조심하면서 했는데, 제가. 줄였는데도 그 정도 된 거죠. 33점이 나왔네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원장님? 네, 저는 31점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컷오프하는 그 점수가 있는데, 네. 30점 이상은 높은 자존감, 음. 그리고 20점 이상은 뭐 중간 정도의 자존감, 19점 이하면 이제 낮은 자존감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보통 한 29점 정도가 평균이다. 와. 29점이요? 네. 평균에 가깝네요, 저는. 황대훈 기자 너무 평균치에 네, 미달한 점수 아닌가요? 평균 미달이면 문제 있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문항일 뿐이고요. 네네. 이 1번부터 10번까지 보시면서 아마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지금 아마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어떤 점에서 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기가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 점수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황대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본인의 이 점수를 보고 나는 자존감이 이거보단 좀 더 넘치는 사람인데 좀 덜 나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적당하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딱 적당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점수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칭찬받는 일이 그렇게 잘 없어요. 네, 뭐 사실 대학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을 간다고 해도 칭찬한 일은 잘 없고 이렇게 좀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상처를 주면서 이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조금씩 깎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지점에서는 더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내가 정말 힘들어지니까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 뭐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까지 사람을 몰아붙여서 알아서 자존감을 키워가게 하는 게 한국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전 지금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느껴요. 성 그래서 저는 기자님 올라와 있는 게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연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어머니들이랑 그 미국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컨트롤 그룹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 연구였는데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미국 엄마들은 예를 들면 아이가 뭐 20점에서 80점을 올랐다. 그럼 그거 자체 절대적인 평가가 성취된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기쁨을 느끼는 뭐 측핵이라든지 여기 측핵이라고 하더라고 그 뇌 부위를 그게 이제 액티베이트 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중요한 게 절대적인 평가 아니면 절대적인 기준이 높아진 게 별로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보다 잘했다. 쟤보다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더 많이 위에 올랐을 때만 이 측핵이 액티베이트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엄마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아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지 네. 이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호선 교수님이 강연하시는 걸 보다 보면 네. 이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 꼭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부모의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며 어렸을 땐 우리도 아이였고요. 크면서는 점점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도 변하듯이 그렇게 나이도 변하고 나이에 따라서 역할도 변하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애가 처음 태어나서 끝까지 응애응애 갖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점점 성장을 하고 성장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심리 쪽에서는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아버지들, 부모들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아이가 0에서 1세 갓 태어났을 때 부모들의 이름은 원래 부모가 아니라 보육자란 이름이었습니다. 이 보육자라는 게 애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울면은 가슴을 열어서 전 물려주고 아이를 생명사계처럼 보호해주는 그 역할. 단순하죠. 그렇죠.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안정성이고 이런 안정성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를 보호해준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을만 할 때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이렇게 믿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감이라고 하는 인생 첫 번째 심리 숙제를 해내게 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랬다가 아이가 뭐 1에서 3세 아장아장 걷고 기저귀 막 떼면서 막 소대변 훈련 가릴 때 그때 애들 막 나 혼자 오줌 들 거야 막 이러잖아요. 네. 오줌은 절로 가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의 이름은 사실 양육자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양육자요? 양육자. 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기본적인 훈련들, 생존에 필요한 훈련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약간 이제 거칠게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오케이 해볼 거야 이런 자율감이라는 심리 숙제를 해내게 되고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말 안 듣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가 오죠. 이 시기에 부모들의 역할이 훈육자 아닙니까? 우리 EBS에 많이 나왔던 오은영 선생님이 애들 팔 붙잡고 뭐라 그래요. 너는 선생님 못 이긴다 막 이러는 이 역할 하는 게 바로 이 훈육자 시기의 역할인데요. 네. 결국 아이들에게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주는 시기라서 해야 될 것의 내용,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과 규칙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유지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은 밖에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가며 쓰게 될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솔선감에 대한 개념을 마음속에 익히고 네. 그렇게 모방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격려자, 칭찬해 주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아이들은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잡게 되는 근면감이라는 거 네. 획득하게 되고요. 그다음 청소년기 또 가야죠. 상담자가 되죠. 믿을 수 있는 1인의 역할을 부모가 해내면서 아이들이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역할, 자기의 삶에 대한 거대한 그 그림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기준들을 요시기에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애들과 함께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같이 늙어가며 링클 케어 크림을 나눠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친구 같은 동반